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성희롱 등 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물의를 빚으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결국은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사생활 정보가 유출되면서 피해자들은 그것 때문에 결혼이 무산되기도 하고 또 불안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는 피해 사례도 나오고 있고, 오늘은 400명가량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개인 맞춤형 산업이 확대되면서 이 빅데이터 활용이 점점 활발해질 텐데 어떻게 해야 이번 같은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좀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이루다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노출시키게 됐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논쟁거리로 남아있는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이 대출을 좀 더 조여야 되겠다. 왜 그렇게 대출이 많이 나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요즘 금융당국의 생각이에요. 일단은 신용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구나, 은행들이. 그것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항상 걱정했듯이 대책 나온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필요 없는 분들도 달려가서 일단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놓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죠? 네, 지난해 11월부터 사실 신용대출 줄인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지난해 말을 보면은 약간 간접 방식, 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조정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은행들한테 총량 규제를 둔다던가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좀 더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달 원금까지 갚아야 되니까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잠깐 받았다가 네. 이걸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가 급한 데 쓴 다음에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원금의 이자까지 매달 같이 갚아야 되니까 매달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직접적인 신용대출 증가세를 꺾는 대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19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19일하고 20일, 그러니까 발표날 그 다음 날 이틀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7,300억 원 갑자기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11월 말에 처음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7조 4천억 원을 늘었거든요, 신용대출이. 이게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증가액이 4천억 원으로 급감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발표가 나오자마자 금방 늘어난 거죠. 또 하나의 또 특징이 뭐냐고 하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급증한 겁니다. 올 들어서 14 영업일 동안 마이너스 통장이 3만 개 이상 새로 개설이 됐습니다. 신용대출보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는 게 좀 더 너그러운 모양이죠? 뭐 너그러운 것도 있고 너그러운지는 모르겠고, 지금 이거 보자면 사실 마이너스 통장이나 아니면 신용대출을 받는 게 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건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언젠가 쓸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하기가 빌려 쓴 게 아직은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을 원리금 분할 상환 규제 안 들어가는 마이너스 통장, 이걸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예를 들면 1억 원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네. 받았으면 어떻게 갚으라는 겁니까? 갚을 땐 지금은 쓰실 만큼 쓰시다가 나중에 만기 되면 더 이상 필요 없으시면 원금도 같이 갚으시면 돼요, 이거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갚게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그 금융위가 제시한 게 1억 원을 연 3%로 5년 만기로 빌렸다고 치면 이자가 한 달에 25만 원이 나갑니다. 지금은 그게 큰 부담 안 되니까 이제 1억 원씩 빌려서 쓰셨을 텐데. 25만 원 부담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26만 원만 벌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안 돼서 지금 서로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한 달에 나갈 돈이 180만 원입니다. 그럼 이거 부담이잖아요. 그 월급쟁이들한테 180만 원씩 매달 내야 된다? 3년 만기라고요? 5년 만기요. 5년 만기. 5년 동안 원금 다 갚으라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은행들은 앞으로 신용대출도 만기를 한 30년쯤 해서 주겠네요. 그것도 줄이라는 게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보통 10년쯤 되거든요. 10년으로 이렇게 잡아서 하는데 그걸 또 줄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고요. 이게 신용대출이라고 하는 게 은행권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1억 원 신용대출 쓰다가 내가 1,000만 원 갚으면 다른 은행 가서 또 1,000만 원만 더 해주세요 하면 그거는 또 한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여력이 더 생긴 거니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럼 A은행에는 갚고 B은행 가서 빌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한도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닌데 예. 한도 자체를 지금 좀 줄이겠다는 것도 있고요. DSR 규제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원금을 갚으면 네. 갚는 만큼 한도는 더 생길 테니 그 은행에서는 또 안 빌려주더라도 옆에 은행 가서 빌리면 한도가 생기셨네요 하면서 빌려줄 거 아니겠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정책 당국의 입장이 줄이자는 거라서요. 그 당국의 입장도 이해는 되고 근데 원래 대출 여력이 있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걸 막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융회사들도 해주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비슷한 맥락에서요. 이게 고액 원금 분할, 고액 신용대출이거든요. 예. 고액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그럼 1억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아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겠다. 소득이 있으면 괜찮다 이거죠. 차주의 연봉이나 부채에서 현황 등을 고려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연봉이 5천만 원인 차주와 5억 원인 차주가 똑같이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빌려서 원금 분할 상환한다? 이게 다가오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걸 고려해서 정하겠다는 거고 3월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합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른바 영끌해서 주식 투자를 좀 하든가 다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소득이 부족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지금은 자산이 팽창하는 시기에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계속 이런 시기가 계속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시기에 내 종잣돈을 좀 늘리고 싶어하는 거를 이걸 돈 많이 버는 분들한테는 많이 해주고 적게 버는 분들한테는 적게 해주면 고민거리가 참 많아요. 답도 없고 항상 얘기하다 보면 다른 얘기 좀 하나 해보죠. 요즘 주식시장에서는 연기금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러냐라고 또 싫어하겠죠. 본인 주식 올라가는데 또 도움이 안 되다 보니. 네, 그래서 동학개미들 사이에서는 연기금이 이른바 이제 역적 느낌, 배신자 느낌으로 찍히는 얼마나 팔고 있어요? 이게 그 수급 주체가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예. 그 중에 기관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금융투자, 투신, 보험, 연기금 등으로 나누는데. 최근 1년간 그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2,800 뚫고 올라간 지난해 12월 24일부터요. 예. 연기금이 순매도를 시작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1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무려 7조 원 넘게 했고요. 금융투자 1조 6천억, 보험 1조 9천억보다 월등히 많은 수준을 팔아치운 겁니다. 예.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주로 많이 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올 들어서 2조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팔자세가 순거래 그 연속 판 거 빼고도 지난해 6월부터 계속 좀 팔자세 우위였거든요. 최근 8개월간 순매도 규모가 15조 원에 이릅니다. 연기금이 또 판 덕분에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싸게 산 측면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산 다음부터는 올라줘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심정이 이해 안 가는 바도 아니고 연기금은 왜 그런데 파는 겁니까? 요즘 좋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자금 운용의 목적이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가 아니라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5년 단위의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운용합니다. 그게 2018년에 세운 거거든요. 국민연금의 그런 경우에는. 계획이 있겠죠, 있기야? 네, 맞습니다. 예. 전반적으로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해외 비중을 늘리자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2018년에 세운 계획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 자체가 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연기금 사이즈는 커지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만 너무 많이 샀어. 너무 많이 샀다기보다는 연기금 자체가 500조, 400조밖에 안 될 때는 국내 주식 투자만 했어도 됐었죠. 근데 지금 700조가 넘거든요. 그럼 당연히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르면 17.3%였던 주식 비중을 올해는 16.8%까지 줄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팔아야 되고요. 게다가 최근에 주식이 오르니까 당연히 비중이 높아지니까 또 팔아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오르면 오른 만큼은 쳐내야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오른 만큼 계속 팔아야 되면 당분간은 그렇게 매물이 나올 텐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금요일 날 당정협의 통해서 연기금의 자산 운용 지침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조인디의 고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백혜종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ETF라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ETF 운용사가 혹시 망하면 투자자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ETF는요, 이게 쉽게 말하면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 겁니다. 펀드는 가입하려면 신분증 들고 금융회사 창구에 가서 가입 신청서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귀찮고 번거롭잖아요. 그런데 ETF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것 같은 펀드를 미리 만들어서 아예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고 가입하실 분은 그냥 이거 사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ETF를 사면 그 돈은 어디 가서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우리가 펀드에 돈을 맡기면 펀드 매니저가 그 돈 관리하잖아요. ETF를 사면 역시 ETF 매니저가 그 돈을 굴리는데 그 ETF 매니저가 소속된 회사가 ETF 운용사입니다. 그럼 그 ETF 운용사가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고객의 돈과 주식은 운용사가 갖고 있으면서 굴리는 게 아니라 항상 별도의 신탁회사에 따로 이제 보관하고 있어서 운용사는 그 신탁회사에다가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이렇게 운용 지시만 하거든요. 그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항상 주식 투자할 때 걱정되는 게 늘 있죠. 주식 투자하는데 거래하는 증권사가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역시 괜찮습니다. 손님들 돈은 이게 증권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탁결제원, 뭐 증권금융 이런 곳에서 따로 관리하거든요. 펀드에 가입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펀드 운용사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고객 돈은 펀드 운용사가 아닌 별도의 신탁회사, 주로 은행인데 은행이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회사들 운용해서 망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가 내리는 게 더 리스키한 상황이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챗봇 이루다 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생활들이 많이 유출됐다는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 400명가량이 최근에 이루다 개발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시작하기도 했다는데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고 뭘 좀 개선해야 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루다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 서비스하는 그 인공지능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개인들 정보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이루다 개발사는 이루다라는 걸 만들기 전에 그 연애의 과학이라는 앱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던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연애의 과학이라는 이 앱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카톡으로 보는 속마음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사용자가 특정 기간 동안 뭐 연인들하고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카피해서 업로드를 하면 네,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지금 애정도가 몇 %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용자들 중에는 이걸 뭐 짧게는 한 달간의 대화를 올린 사람도 있고 길게는 10년 가까이 나눈 대화를 올린 사람도 있는데 예, 회사 측이 이렇게 모은 카톡 대화 중에서 한 100억 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1억 건을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도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다 뭐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이른바 카톡 대화는 다 텍스트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겠군요, 정말. 그렇죠. 어느 학교에 다니는 것부터 뭐 등등 여러 가지. 특히 연인 간의 대화니까 굉장히 뭐 은밀한 내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100억 건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여러 건 혹은 여러 날짜를 계속 올릴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기간 뭐 이런 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텍스트일 텐데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유출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게 문제예요? 일단은 두 가지가 크게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카톡 대화 내용을 올린 것은 연애 과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이루다라는 AI 챗봇에 활용을 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인 거고요. 그 자체가 문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사용자 대화 내용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때 이걸 전부 다 제거시켰어야 되는데 예. 이 제거가 제대로 안 됐다. 이게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야 됐다는 건 어떤 걸 제거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특정 개인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집 주소라든가 예.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시켜야 됐는데 안 됐고 실제로 보면 뭐 가족들밖에 모르는 딸의 어린이집 주소를 챗봇이 알고 있었다. 뭐 계좌번호까지도 노출됐다. 또는 뭐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남자친구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뭐 이런 피해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이루다를 개발하는 건 인간일 테니까 사람들일 테니까 그 회사 직원들. 그 회사 직원들도 엿보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그건 잘못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개발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차단 못했으면 그건 잘못인 것 같은데 네네. 궁금한 건 이루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상호명이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조차도 필요 없는데 굳이 제거하는 게 귀찮아서 안 했던 겁니까? 사실은 이제 비식별화 조치라고 그래서 예.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루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정도의 개인정보는 사실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회사 측에서는 뭐 이용자의 닉네임, 이름, 이메일 같은 구체적인 개인정보 이런 것들은 다 제거했다라고 회사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제거했다라는 회사 입장과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이용자들의 입장이 예.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지점입니다. 아, 그거는 이른바 법정에서 좀 다퉈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피해 사례가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피해자들은 노출됐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까? 지금 소송을 한 400명의 인원 중에는 네. 걱정이 돼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제 인터넷을 보면 내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됐다 그래서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법 위반 관련 여부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출돼서 돌아다닌다면 어딘가에서 샜다는 건데 혹시 추측할 수 있는 단계는 그렇게 입력된 과정을 이루다에게 교육시키고 나서 남는 데이터들 남았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사람이 관리할 거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누군가가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이겠군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루다 자체를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예. 충분하게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겁니다.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다라는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은 그냥 묻는 대로 답을 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루다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았을 위험이 하나 있고요. 또는 개발 과정에서 그 개발자들이 카톡 데이터를 막 돌려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후자 쪽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이루다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동 사거리에 빵집에서 자주 만난다는 그 커플의 그 남자친구 이름이 뭐였지라고 물으면 이루다는 안다는 겁니까? 그 데이터가 주어져서 학습이 됐다면요. 아하. 그러면 입력할 때 그걸 잘 제거했어야 되는군요. 이른바. 사실은 그게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많이 어렵습니까? 비식별화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그거 뭐 필터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금치거를 넣어서 제거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요. 예.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 학습 데이터,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쉽지는 않군요. 사용자들은 이른바 연애 과학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서비스에다가 내 대화를 올려보고 결과를 재미있게 받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했을 텐데 이게 이런 그 이루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공지를 못 받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일단은 자기들이 나눴던 카톡 대화를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로 쓰겠다라는 공지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도 또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사 측은 충분히 공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사용자 측은 우린 그런 거 받은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슬쩍 공지를 했겠죠. 대개 우리나라의 어떤 공지나 통지라고 하는 게 그랬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깨알 같은 동의를 맞을 수 있죠. 가입할 때 체크하세요라고 하면 뭐 그게 몇 개든 자동으로 체크하고 넘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상황은 대강 이해는 되는데 뭘 좀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교수님? 일단은 사실은 이런 어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서 예.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도 2019년에 이미 뭐 차별금지, 인간 존엄성 보호, 뭐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어떤 AI 개발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도 선언적이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이걸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스타트업들이 요새 인공지능에
굉장히 매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 충분히 어떤 정보보호 관련한 기술력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내가 쓰는 뭔가가 이게 여기 어딘가에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도 잘 모르고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죠. 그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 논란도 예. 인공지능 스피커는 항상 켜져 있고 계속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네. 내 데이터가 수집돼서 어떻게 활용되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이 학습 데이터 수집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게 하면 인공지능이 개발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죠. 수집은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나의 프라이버시 문제일 경우에는 알아서 좀 잘 걸러서 수집해야 되는데 그거야 인공지능이 스스로 잘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요새 이슈가 되는 것이 예. 인공지능 개발 및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예. 실제 외국엔 또 그런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어딘가에서 쓸 때 이런 거를 자동으로 좀 누가 개인정보로 걸러주는 전문 업체가 필요하든가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아침 8시 반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